1919년 3월 서울 아침 공기는 연기와 고요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종로의 좁은 골목길에는 전날 시위의 흔적인 어두운 얼룩이 아직도 박석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빗물과 뒤섞여 상점들의 목재 토대 사이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죠. 전통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그림자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 자락은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담아 시장에 가져갈 때 쓰는 도자기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실제로 담긴 얇은 된장층 아래 기름 종이에 쌓인 제 손으로 쓴 선언문 73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마리아. 아침 심부름을 하는 평범한 주부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일본 헌병대 옆을 그녀는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200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대규모 시위로 터져나오는 동안 또 다른 투쟁은 드러남과 망각 사이의 공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니라 북과 위조 신분, 그리고 보이지 않음을 의도적으로 무기화하여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군사정보부는 방대한 정보망과 저항을 짓밟는 잔혹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점령된 조국 안에서 독립운동을 지탱한 한국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치 배달 속에 숨겨진 연락 경로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여성 모임의 기도실로 위장한 비밀 아지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주고받는 사교적 서신 속에 고전 한시로 쓰인 저항 전문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식민 통치기구는 잔혹하고 빈틈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상상력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이념이 오직 복종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권력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일본 식민 통치자들과 헌병의 눈에 한국 여성들은 신중하게 구축된 인종 및 젠더 위계 질서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민족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던 한국 남성들의 뒤에 있는 피지배자의 피지배자이자 조용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여성을 저항의 잠재적 주체로 인식하기를 전적으로 거부한 이러한 맹목은 독립운동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뿌리는 합병 그 자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1950년 한국을 공식적으로 병합했을 때 식민정부는 즉시 왕실, 군대, 교육 시스템, 언론 등 한국 주권의 모든 구조를 해체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했거나 사회적 권위를 가졌던 한국 남성들은 체계적으로 감시당하고 투옥되거나 회유당했습니다. 일본은 저항을 남성의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계층, 전직 군인, 근대를 맛보고 식민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던 남성 지식인들로부터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들은 실제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시스템을 거의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만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던 인구의 절반을 무시했습니다. 제국의 감시 아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저항 운동을 말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언제나 역설적인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5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이념은 여성의 복종과 은둔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위치는 남성들의 정치 및 공적 생활과 분리된 집안의 안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 자체가 모순을 낳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상류층 여성들은 종종 고등교육을 받았고 한국 한글뿐만 아니라 고전 한문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가계 경제를 관리했고 혼수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통제했으며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가족 관계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양반 계층은 여성들이 공식적인 권력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제 귀족의 권위를 지탱했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정해왔습니다. 일본 식민주의가 이러한 사회 구조 위에 군림하면서
의도치 않게 여성의 활동 영역을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식민정부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한국의 젠더 위계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죠. 일본 관리들은 보수적인 한국 남성들과 협력하여 공적 영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주권을 박탈하면서도 가정 내의 가부장적 권위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는 또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여학교를 세웠고 경제적 변화는 여성들을 공장 노동으로 내몰았으며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은 여성들을 애국적인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민족의 어머니로 재해석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990년대 젊은 한국 여성들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무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이념은 그녀들의 은둔과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 제공된 일본 식민지 교육은 일본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깨달음을 약속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신 앞에서의 영적 평등과 여성 교육의 가치를 설교했습니다. 한국 남성 민족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 스스로를 근대화하라고 촉구했지만 종종 가정 내 남성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상충되는 이념들이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교차점에서 한 세대의 한국 여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담론에도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사용 가능한 모든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특별히 여성적인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촉매제는 1919년 3월에 지냈습니다. 한국 군주제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고종 황제의 서거는 대규모 대중적 애도로 이어졌고 이는 곧 정치적 시위로 변모했습니다.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는 서울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담론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울려 퍼지던 시기와 의도적으로 맞춰 행동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평화로운 시위가 한반도 전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헌병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독립운동가를 숨겨준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을 불태우고 수천 명을 체포하는 등 조직적인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운동이 2달 만에 진압될 무렵 일본 공식 기록에는 7,500명이 사망했다라고 인정했지만 한국 자료에서는 그 숫자를 15,000명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후 일본 식민 당국은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헌병대를 확장하고 한국인 밀정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민족주의적 정서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혹독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3.1운동의 남성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주와 시베리아에 흩어진 저항 세포들을 조직했습니다. 일본 정보부는 이러한 외부 위협, 즉 북방 국경지대의 무장 게릴라,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 중국, 러시아,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의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다른 저항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이후 몇 달 동안 소규모 여성 그룹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점 뒷방에서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고 일본의 잔혹한 대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아버지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소수의 행동 때문에 마을 전체가 처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시적인 저항은 곧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 한국 내부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울 이화학당의 16살 학생이었던 유관수는 3월 1일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이유로 한국 학교를 폐쇄하자 유관수는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가 장터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일본 헌병은 군중에게 발포하여 유관순의 부모님을 포함한 수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유관순 자신도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1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불에 탄 성냥개비로 두루마리 휴지에 쓴 편지를
몰래 빼돌려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항을 계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살아남아라. 보이지 않게 활동하라. 결코 멈추지 마라. 이것이 바로 작전 원칙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을 살아남은 여성들은 순교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운동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극적인 제스처로 죽은 모든 운동가는 길고 고된 저항의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잃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영웅이 아니라 더 많은 생존자였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조직 역량을 보존하고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오지 않을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일을 맡은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왔습니다. 김마리아처럼 서양 선교 학교를 다녔고 여러 언어를 구사했던 양반 가문에 교육받은 딸들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경멸받았지만 남성 엘리트 공간에 대한 접근성 덕분에 실질적인 힘을 가졌던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일본 가정의 하녀, 시장 상인, 불교 비구니, 기독교 여전도사, 그리고 마을 경계를 넘어본 적이 없는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계급이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변두리적 위치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공통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소규모의 독립적인 세포 조직으로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한 번의 급습으로 파괴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 조직은 5명에서 7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었고 저항운동 이전에 형성되어 감시자들에게는 순수해 보였던 가족이나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포들은 자율적으로 기능했으며 다른 그룹의 구성원이나 활동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갔지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여러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전달되어 단 한 명의 구성원이 체포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동향과 경찰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장교가 뇌물을 받을 만큼 부패했는지, 어떤 밀정들을 침묵하도록 위협할 수 있는지, 어떤 동네가 저항 세력에 동조하고 어떤 곳에 친일 협력자들이 거주하는지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도피 중인 독립운동가들이 하룻밤 또는 일주일 동안 숨을 수 있는 비밀 아지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수감된 저항 멤버들과 외부 연락책 사이에 메시지를 밀반입했습니다. 때로는 한 통의 편지를 여러 번 전달하며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자료, 즉 금서, 망명지에서 인쇄된 독립신문, 식민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사진들을 보존하고 복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금 이동이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만주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은 끊임없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해외의 한인들도 기여했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식민지 착취로 가난해진 민중에게서 한 푼 한 푼 긁어모아 국내에서 조달되어야 했습니다.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여공은 동료들에게서 몇 푼씩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시장 상인에게 건네고 상인은 일본군 장교들을 접대하는 기생에게, 기생은 중국으로 가는 기독교 선교사에게, 선교사는 상하이의 연락책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거래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채소를 사는 여성, 유흥비를 지불하는 여성, 자선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선교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일본 당국은 망명 정부에 자금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는 결코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지 않는 비결은 일본 식민 감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체계적인 맹점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병대는 의심스러운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연계,
활동을 추적하는 상세한 서류철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기록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921년 일본 경찰 보고서에는 서울에서만 2,000명이 넘는 인물이 적극적인 감시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중 여성은 100명도 차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남성 용의자의 아내나 딸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지시 없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독립적인 주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식민주의적 세계관 내에서 그럴듯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맹점은 실질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헌병은 모두 남성이었고 식민지 시대의 예의 범절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한국 여성을 수색하거나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한국 남성은 경찰관이 주머니와 소포를 일일이 살펴보며 철저하게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대개 겉으로만 훑어보는 시선을 받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며 누가 봐도 가정용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들고 다니는 모습 말이죠. 일본이 한국 남성들을 감시하는 그 철저함이야말로 한국 여성들 주변에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으며 이는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대적 비가시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성 활동가들은 굴종하는 모습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연기하여 그것이 위장술이 되도록 배웠습니다. 1921년 체포될 때까지 여성 네트워크의 주요 조직가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김마리아는 자신을 여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평범한 기독교 교사로 의도적으로 위장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역할이 비정치적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동화 정책에 유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용납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녀의 학교는 독립운동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학생들은 밀사 역할을, 교실은 회의를 위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헌병대가 가끔 학교를 조사할 때마다 그들은 예상했던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겸손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의 교사가 일본 권위에 깊이 고개 숙이는 가운데 고분고분한 한국 소녀들이 찬송가를 배우고 가사를 익히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띄지 않는 척하는 것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편집증에 가까운 작전 규율이 필요했죠.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순진해 보이는 사교적 서신처럼 보이는 암호들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사를 논하는 편지에는 이중 의미를 지닌 특정 한자를 선택하여 첩보 보고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 오가는 김치 레시피는 경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었는데 이때 다른 채소들은 다른 관할 구역이나 부대에 해당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여성 공예품들도 비밀통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암호화한 자수 패턴이나 지도나 조직도를 나타내기 위해 직무를 배열한 이불 같은 것들이죠. 서울 중심부의 종로시장에서는 특히 정교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선장수, 채소장수, 포목상 등 여성 상인들의 네트워크는 매일 대놓고 운영되는 통신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와 소문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시장에서 독립운동의 징후를 감시했지만 주로 지하 조직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남성 고객과 남성 상인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장의 배경 소음으로 여겨졌던 여성 상인들은 정보 전달, 활동 조율, 위협 식별을 위한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습니다. 한 생선 장수가 채소 장수에게 게살이 오늘은 유난히 질기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헌병대가 옆 동네에서 추가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미리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고객은 이를 엿듣고 경고를 이해한 뒤 다른 세포 조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체 정보망은 소문, 즉 가장 여성스럽고 따라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형태의 소통 방식으로 기능했습니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했고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수감된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은 신문관들의 기대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여성들은 종종 남성 지도자들에게 조종당한 순진한 참여자로 자신을 가장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수동성과 정치적 주체성 부족에 대한 일본인의 가정에 편승한 것이었죠. 신문관들은 이러한 연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들을 연루시키는 자백을 기록하면서도 여성들 자신들의 네트워크는 온전히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미 노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넘겨주어 실제 작전 세포 조직에서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선구적인 페미니스트 예술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은 특히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1921년 독립선전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글이 치밀하게 계산된 저항이 아니라 한국의 고통에 대한 슬픔의 감정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조국에 대한 모성애에 압도되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작업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감정을 정치적 의식보다는 여성적 약점으로 보는 것에 익숙했던 판사들은 그녀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스스로를 더 잘 통제하라는 경고와 함께 석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저항 문학을 다시 쓰는 일로 돌아갔고, 이제는 그것을 순진한 감정적 표현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생존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여성 네트워크의 많은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학생 활동가였던 유관수는 17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고문당해 사망했습니다. 신문관들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그녀의 뼈를 조직적으로 부러뜨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일본 당국은 그녀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여성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면밀히 문서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목격한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회수한 피 묻은 옷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식민정부의 거짓말보다 오래 남도록 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수감되었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은 아니더라도 육신은 부서진 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단 한 번의 체포도 분산된 구조의 충분한 부분을 노출시켜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모든 활동가는 선택적 폭로, 전략적 거짓말, 그리고 단순한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고 죽은 모든 여성은 다른 이들이 재편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작전 통로를 만들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저항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는 일본의 좌절감은 1920년대 내내 정책 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식민정부가 헌병과 폭력적인 진압에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무단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제적인 평정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야기한다는 것이 입증되자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식민 행정에 더 큰 참여를 허용하고 제한적인 문화 표현을 용인한다는 명목으로 문화 통치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는 통제 완화가 아니라 감시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접근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모든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대신 일본은 이제 이를 감시하고 포섭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저항 네트워크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종종 경제적 압력이나 보호 약속을 통해 모집될 수 있는 가난한 집안의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식민 정부와의 협력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합류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 일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에게 쓸모없는 정보를 흘리고 독립운동 네트워크의 수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점령당한 한국의 심리적 복잡성은 협력과 저항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흐려지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여성은 생존을 위해 일본 당국과 진정으로 협력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가 생기면 조용히 독립운동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식민 통치의 직접적인 압력 밖에서 이러한 타협들을 판단하는 것은 점령이 강요한 불가능한 선택들을 간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 네트워크는 지속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공개적인 영역과 지하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여러 주요 여성 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1979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애국부인회는 국내의 세포 조직을 유지하며 기부금을 모으고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일본 당국에는 여성 교육과 복지에 중점을 둔 자선단체로 위장했습니다. 조선부인구제회는 공개적으로는 기독교 자선단체로 운영되었지만 은밀하게는 임시정부로 자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했습니다. 청년동맹 소녀부는 합법적인 사교 및 체육클럽을 통해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면서도 그들을 저항 활동을 위해 훈련시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작전상의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정보와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한 여성은 한 공개단체에 소속되면서도 다른 단체가 조직한 저항 활동에 비밀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 감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층적인 연결망을 형성했습니다. 정보 요원들은 대한애국부인회를 식별하고 감시할 수는 있었지만 그 회원들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세계의 네트워크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놓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반영했는데 유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며 중복되지만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제도적 위계보다는 개인적인 신뢰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또한 한국의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 및 그 너머의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여성들은 종종 망명지에서 저항 활동을 계속하며 점령된 조국 내에서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지에서 한국 여성들은 자금 모금, 선전 활동, 외교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다시 밀수입될 자료들을 생산하는 신문사와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망명 중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며 식민 당국이 끊으려 했던 문화적, 언어적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외 활동 중 하나는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문화 동화 정책을 추진하며 일부 한국인에게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제국 본토에서의 교육이 일본에 충성하는 한국인 지식인 계층을 만들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는 제국 심장부에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집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경찰 통치해서보다 더 큰 활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한국인 여학생들은 독서회를 조직했는데 이는 사실상 저항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친일파 한국인 협력자들의 활동을 감시했으며 상하이 임시정부와 국내의 연락망 사이에서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본 식민주의 이념의 또 다른 측면을 역이용했습니다. 교육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 문명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일본인 교수들과 관리들은 한국인 여학생들을 식민 통치의 계몽적 효과를 증명하는 존재, 즉 한국 여성조차도 일본 문화를 접함으로써 고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육 기회에 감사함을 표하며
일본의 근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뒤에서는 금서로 지정된 한국 문학을 읽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조직했으며 숙련된 조직가로서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은 동화를 보았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을 무기로 벼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탱한 물건들은 도자기 항아리, 수틀, 장바구니, 교과서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건은 역사 기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바로 비녀입니다. 정교한 머리 모양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던 길고 은빛 나는 전통 한국 비녀는 여성들의 저항의 상징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한국 여성이 지니고 다니는 평범한 물건이라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았죠. 그러나 비상시에는 무기가 되거나 자물쇠를 따는 도구, 비밀 메시지를 위한 표시, 창턱의 특정 위치에 놓인 비녀는 안전 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교환할 수 있는 귀중품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 상징적으로는 여성의 가사 활동이 저항으로 변모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성스러운 장식과 관련된 물건을 생존과 투쟁의 도구로 재활용하는 것이었죠.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제국주의적 팽창에 나서면서 1930년대 내내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반도는 팽창하는 제국을 위한 군사기지이자 산업생산기지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새로운 참상을 가져왔습니다. 일본군은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한국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납치하고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 관행은 완곡하게 위안부 제도라 불린 성노예 제도로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 그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여성들을 노예화했습니다. 이 잔악 행위는 일본 식민주의 논리의 궁극적인 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채취되고 소모될 자원으로 취급되며 그들의 인간성이 완전히 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여성들 중 일부는 탈출하여 저항 조직에 일본군의 움직임과 계획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저항 조직은 초점을 다소 변경하여 독립운동 조직에서 생존 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딸들이 납치된 가족을 돕고 미래의 정의를 위해 잔악 행위를 기록하며 일본군이 은폐하려던 일본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밀반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통제가 더 전면적으로 강화되면서 그들의 활동은 더욱 위험해졌지만 결코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새로운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동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이름 사용을 강요했으며 신사참배를 압박하고 한국인들이 자발적인 군 복무와 산업노동을 통해 충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은 점점 더 미묘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했던 부모들은 몰래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채택했던 가족들도 사적으로는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신사의식을 통합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기독교 교회들은 일본 감시자들을 만족시키는 공개적인 예배와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국어 비공개 예배라는 이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보존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강제 노동이나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된 가정에서 여성들은 한국 문화 정체성의 주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는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본 당국이 지우려 했던 전통 음식, 의복 양식, 풍습을 보존했습니다. 공식 식민 기록이 한국인을 제국의 신민으로 바꾸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록한 가족 기록과 족보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저항은 화려하지 않고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동화 압력에 맞서 정체성의 조각들을 보존하기 위한 매일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는 언젠가 한국이 다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려두었습니다. 일본 식민당국은 이 저항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항을 지탱한 여성들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령 기간의 일본군과 경찰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들은 주로 피해자나 방관자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폭력을 겪거나 남편과 아버지의 저항을 목격했지만 독립적인 주체성이 결여된 존재로 말이죠. 보고서에는 강제 매춘, 노동 징집, 빈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성들 스스로의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저항 활동의 용의자로 등장할 때에도 그들은 주로 남성 지도자들의 조력자나 보조자로 묘사될 뿐 결코 독립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상의 맹점은 점령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30이다, 즉 35년간 비밀리에 활동해온 한국의 저항 조직들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지에서 돌아왔고 유격대들은 산에서 내려왔으며 정치정당들이 하룻밤 사이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항을 지탱해온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많은 일본 관리들은 여성들의 참여 범위에 진심으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유순하고 복종적인 한국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수십 년간 그들의 코앞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교한 저항 조직의 현실을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보기관이 이러한 조직들을 탐지하고 파괴하지 못한 것은 주로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일본 식민 감시 체계가 광범위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경찰과 정보원을 고용했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관련 인물들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침투, 신문, 고문을 사용했죠. 대만에서의 이전 식민 프로젝트를 통해 대반란 진압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었고 나중에는 점령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여성들의 조직을 결코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그러한 조직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식민주의 이념은 인종적, 젠더적 이중계층 구조에 기반했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우위에 있었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최상위의 일본인 남성, 그 다음 일본인 여성, 한국인 남성, 그리고 가장 아래의 한국인 여성이라는 네 가지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층 구조는 단순히 사회적 선호가 아니라 법과 행정 관행에 내재된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 식민주의 의식 속에서 주로 객체로 존재했습니다. 착취될 노동력, 통제될 신체, 자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피지배자의 피지배자로서 말이죠. 이러한 객체들이 효과적인 저항 조직으로 스스로를 조직할 가능성은 그들을 정치적 주체로 상상하는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식민 통치의 근본 전제와 모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경직성은 작전상의 맹점을 만들었고 한국 저항 운동은 이를 체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식민주의 이념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 순종적이고 가정적이며 비정치적인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여성들은 그러한 역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활동을 위한 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종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그들의 저항은 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 군경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 역사적 증거는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분명한 보안상의 이유로 점령 기간 동안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공적인 인정을 받는 데 관심이 없었고 저항을 업적보다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해방의 혼란과 그에 이은 한국의 분단 속에서 죽거나 단순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고록, 증언, 보관된 편지, 구술 역사를 통해 여성 저항의 범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마리아의 이야기는 1960년대 연구자들이
그녀의 서신을 발견하고 그녀의 전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까지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21년 체포되어 2년간 잔혹한 조건의 감옥에서 지냈지만 그녀는 신문관들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풀려난 후 그녀는 일본 당국이 1932년 그녀를 망명지로 강제 추방할 때까지 교육기관을 통해 저항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점령 기간 동안 중국 내 한국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저항 조직을 결성하는 데 보냈는데 항상 국내 여성 조직들을 특징지었던 조용하고 절제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한국이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1944년에 사망했지만 그녀가 훈련하고 조직했던 수백 명의 여성들을 통해 그녀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에 대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유관순은 3.1운동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되었지만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권애라, 어윤희, 김옥균, 박차정 등 그들의 이름은 이야기가 복원되면서 점차 역사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각자는 일본 당국이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던 저항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자는 고문해서도 침묵으로 동지들을 보호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보이지 않음을 전략적 이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한국 독립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시정부와 저항단체로 송금한 자금은 한국의 주권이 망명자들과 유격대원들에 의해 수호되는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던 수십 년 동안 조직적 역량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저항 세력이 일본의 탄압을 피하고 작전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문화 보존은 식민 정책이 한국 정체성을 지우려 할 때 한국 정체성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단순한 끈기가 한국의 저항이 좌절되지 않았음을, 즉 3.1운동이 패배한 민족의 마지막 몸짓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한국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네트워크를 포함한 한국의 저항운동은 일본의 항복을 강제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들은 때때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국 저항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력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했다면 과연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하지만 이는 극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저항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하고 보존하며 외부 상황을 통해 해방이 가능해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저항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국이 될 그날까지 조직적 역량,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역사적 기억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1945년 한반도 분단과 이후 한국 전쟁은 여성들의 저항 공헌을 인정하는데 새로운 복잡성을 야기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해방 후 정부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거나 자신이 이끄는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남성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국내 저항을 이어온 여성 운동가들은 해방 후 정치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었지만 정치적 권력이나 역사적 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남성 저항 지도자들은 무장 투쟁이나 외교 활동 참여를 리더십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사 활동을 가장하며 불법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여성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극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천 건에 달하는 생존과 저항에 조용한 축적만이 있을 뿐이었죠. 냉전 시대의 분단은 이러한 인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들은 남한에서는
종종 공산주의 동조자로, 북한에서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의심받았습니다. 찜리자. 많은 이들이 공식 역사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쪽의 이념적 서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되었습니다. 김마리아의 기독교 신앙은 북한에서 그녀를 의심받게 했고 독립운동 당시 그녀의 좌익 동지들은 남한에서 그녀의 공헌을 인정받는 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공헌은 인정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불편한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편집되었습니다. 점차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역사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여성들의 저항을 재조명하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원 작업 자체가 한국 민족주의의 남성 중심적 서사와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주체성과 저항을 간과했던 피해자 서사 모두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인내심 있는 사료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노령의 생존자들을 찾아내고 흩어진 서신과 문서를 발견하며 단편적인 증거들로부터 조직 구조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을 찾아내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 작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식민 통치 하의 협력과 저항에 대한 단순한 서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저항의 모습입니다. 여성 네트워크는 모호한 공간에서 활동하며 생존했습니다.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저항을 조직했고 복종을 가장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했으며 식민 구조 안에서 일하면서도 은밀히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선택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절충을 필요로 했습니다. 언제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언제 은밀히 약화시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할 때와 개인을 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할 때, 문화적 전통을 보존할 때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를 말이죠. 변모된 가사 활동의 반복적인 상징인 비녀가 마지막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소식이 한반도에 퍼지자 서울과 다른 도시의 여성들은 비녀를 뽑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을 상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한국인 정체성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던 피지배층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해방된 시민으로의 변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녀를 기념품으로 간직했습니다. 35년간의 보이지 않는 투쟁을 연결하는 물리적 매개체였죠. 또 다른 이들은 비녀를 버렸습니다. 생존이 요구했던 불가능한 타협들을 잊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유효했습니다. 둘 다 그들이 견뎌냈던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여성 독립운동 네트워크의 전모를 결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발견하려면 식민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 여성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심한 억압 속에서도 피지배자들이 주체성을 유지하며 권력이 가시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가시성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때로는 복종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식민 통치의 전체 논리를 훼손했을 것입니다. 식민 통치는 식민 지배자가 피지배 민족을 완전히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의존했으니까요. 저항은 진압되었고 3.1운동이 한국 민족주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겉으로 드러난 평화가 성공적인 진압을 의미했다라고 믿는 편이 나았습니다. 대한, 즉 한국의 저항이 단순히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법을 배웠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비가시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바꾸었으며 질서의 외피가 계속되는 저항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식민 권력에게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의 부재는
한국에서 일본의 가장 큰 정보 취약점이었습니다. 든뜬시아. 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그들의 세계관이 식민 이데올로기와 모순되는 패턴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성들이 독립적인 정치 조직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믿음으로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항은 남성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여성적이고 은밀한 저항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민족주의를 진압했다고 믿음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범죄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가정은 한국 여성 활동가들이 점점 더 정교하게 이용하는 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유산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섭니다. 이는 극심한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인식하는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시성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35년간의 식민 통치 내내 한국 독립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여성들은 극적인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종류의 저항을 수행했습니다. 승리한 전투도 전복된 정부도 단 한순간의 승리도 없었죠. 대신 그들은 수천 건의 작은 저항과 보존의 행동들을 축적했습니다. 각각은 단독으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collectively, 모두 합쳐져 일본 식민주의가 결코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1979년 3월 서울에서 된장 아래에 독립선언문을 숨긴 채 운반되었던 항아리는 이러한 저항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헌병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한국 여성이 또 다른 된장 항아리를 들고 가는 모습일 뿐, 식민 통치하 일상적인 배경 소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도, 수사할 의심도, 금지된 문서를 운반하는 주부를 위협으로 인식할 감시 시스템의 범주도 없었습니다. 항아리와 그 내용물은 그들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식민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권력이 자신들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흐른다고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권력 중 일부가 강자들이 볼 수 없는 통로를 통해 자신들이 무력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 무시하도록 훈련했던 사물 속에 숨겨져 흐른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항아리들을 운반하고 그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그 저항을 유지했던 여성들은 점령자들이 배우려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비가시성이 부재와 같지 않고 침묵이 굴복과 같지 않으며 억압적인 권력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은 종종 권력 구조 자체가 보지 않도록 훈련받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가시성을 무기화하고 변방에 머물던 입지를 이점으로 전환했으며 가시적인 저항이 진압되었던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압력으로 일본 제국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 여전히 하나의 이념, 정체성, 그리고 35년간의 체계적인 말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국가로서의 주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군정보부는 이 네트워크들을 결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영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리했지만 그 네트워크들을 보려면 한국 여성들이 주체성, 의식, 그리고 정교한 정치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정은 식민 통치의 근본 전제와 모순되었을 것입니다. 제국주의 권력의 전체적인 토대를 무너뜨릴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 맹점 속에 일본 식민 통치의 궁극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영토를 통제하고 가시적인 저항을 진압했으며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을 한국 사회에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인구의 절반을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존재의 총체성을 결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려 하지 않았던 그 여성들은 35년 동안 한국 독립이 단순한 기억을 넘어 점령자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된 살아있는 프로젝트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